남편과 사별한 뒤 하나뿐인 아들 준우를 키우며 살아온 저에게 준우의 결혼 소식은 기쁨이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며느리가 갖고 온 낡은 보자기를 보며 저는 사람을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자기가 펼쳐지던 순간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무거운 사람의 가치를 뒤늦게 배운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사내진미.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의 한정식집. 으리으리한 개별룸에 앉아 저는 연신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6개월 할부로 샀던 제 샤넬 트위드 재킷의 깃이 죽지는 않았는지도 체크도 하고요. 겉모습은 제 자존심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은 준우가 일본 유학 시절 만났다는 여자친구 에리카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처음으로 뵙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준우가 누구입니까? 서울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최고의 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일본 대기업 한국지사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국적이나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자식 앞날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던가요? 내 귀한 아들 뒷바라지 잘해줄 능력 있는 집안인지 가난한 집 애는 아닌지 의심부터 드는 게 솔직한 엄마의 심정이었습니다. 준우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오는 에리카와 그녀의 아버지. 저는 최대한 우아하고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에리카의 아버지는 깔끔하지만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가방도 평범한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에리카 역시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심기를 단번에 거슬리게 한 것은 에리카가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늬가 수놓인 비단도 아니고 군데군데 보풀이 일고 색이 바랜 마치 오래된 물건을 감싼 듯한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아니, 명색이 상견례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저게 대체 무슨 꼴이야?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면세점에서 흔한 화장품 세트라도 하나 사오지. 저 보자기 안에 든 게 혹시 무슨 일본 시골 과자?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쾌감, 비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는데 에리카의 아버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부족한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 지나친 겸손이 제 귀에는 마치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으니 제발 우리 딸을 잘 좀 봐달라는 구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견례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리카 양 일본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아, 그런데 그 손에 든 보자기는 뭔가요? 우리 한국은 보통 예물이나 귀한 선물을 할 때 번쩍이는 자개함에 넣거나 화려한 오방색 비단으로 정성껏 포장하거든요. 일본은 좀 소박한 편인가 봐요. 문화 차이인 건가요? 제 노골적인 질문에 에리카는 당황한 듯 낡은 보자기 뭉치를 두 손으로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제가 비행기에서도 품에 꼭 안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하긴 뭐가 귀해? 우리 집 식탁보보다 낡아빠진 천조각 같은데라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제 입꼬리는 냉정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며 옆에 앉은 아들 준우를 째려봤습니다. 준우는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확고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어. 내 귀한 아들 준우가 저런 구질구질한 처가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강남 한복판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개별 방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북극의 살얼음판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되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낡은 보자기 한 장이 가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이 테이블 위를 채우기 시작했지만 제 젓가락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눈앞에 앉은 에리카의 아버지. 그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제 속을 긁어놨거든요. 아니, 자기 딸이 일본 대기업 지사장 집에 시집 오는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죠? 명품 하나 두르지 않은 그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 마치 신선 노름이라도 하듯 평온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 저 여유는 뭐야?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니면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뻔뻔한 건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우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 결혼이 어찌저찌 성사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서열을 정리해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무서운 줄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 준우가 처가 등살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옆에 두었던 명품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라는 듯 식탁 옆에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준우가 이번에 송파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본이었죠. 사돈 어른, 일본도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면서요? 한국은 더해요. 특히나 서울 강남권은 부르는 게 값이죠. 저희가 이번에 무리 좀 해서 강남에 32평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거든요. 요즘 애들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디 쉽나요? 부모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본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은근슬쩍 우리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에리카의 아버지는 당황하기는커녕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청년이군요. 준우 군이 그토록 든든하니 저희 에리카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겠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참 잘 자랐네요. 그 반응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칭찬 한마디로 이 거대한 경제적 격차를 퉁치려 들다니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실례지만 에리카 양은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혼수 정도는 넉넉히 준비해 왔겠죠? 우리 한국 정서에는 받는 만큼 준다는 상도덕이 있거든요. 시댁에서 이만큼 큰 집을 준비했으면 여자 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성의를 보여야 시집살이가 편치 않겠어요? 사실 제가 돈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정교육과 성의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곧 집안의 수준이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에리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옆에 있던 준우가 질색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에리카랑 나랑 이미 다 상의해서 소박하게 하기로 했잖아. 얘가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너희들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법도 문제야. 저는 준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에리카의 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에리카의 아버지는 잠시 깊은 침묵에 빠진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아이가 국경을 넘어 서로 깊이 아끼며 사는 것만을 바라고 이 먼 길을 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세속적인 대접을 못해드려 참으로 송구할 따름입니다. 송구하다는 그 말. 제 귀에는 우린 줄 돈 없으니 배째라는 뻔뻔한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식사 내내 제 눈의 가시처럼 박혀있던 에리카의 무릎 위, 낡은 보자기 뭉치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가리켰습니다.
에리카 아버님 자꾸 입으로만 송구하다 마시고. 그럼 도대체 저 보자기 안에 든 게 뭡니까? 설마 일본 과자, 특산물 세트 같은 건 아니겠죠? 내 아들 수준이 있는데 상견례 예물이라고 가져온 게 고작 저 낡아빠진 보자기 하나라니. 이건 우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성의한 태도라면 저 이 결혼 절대 승낙 못합니다. 제 섯을 퍼런 포효에 서빙하던 직원조차 멈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에리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에리카의 아버지만은 흔들림 없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그 작은 방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괴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무례함이 바닥을 치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리카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보자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천이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제 얄팍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독설이 칼날이 되어 방안을 난도질한 후 찾아온 적막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와 승리감으로 거칠게 오르내렸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수준 안 맞는 집안이랑은 깨끗이 끝내는 게 내 아들 앞날을 돕는 길이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이고 제 모욕을 견디던 에리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 위에 놓인 그 낡은 보자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수줍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고 거대한 것을 품은 듯한 서늘할 정도로 맑은 눈빛이었죠. 준우군 어머님, 저희의 부족함이 어머니께 무례하게 비쳤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저희 가문에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매듭을 풀 때가 된 것 같네요. 에리카의 가녀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단단하게 묶여있던 투박한 매듭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보나 마나 뻔하지. 일본 어디 시골 구석에 과자나 특산물 세트라도 들어있겠지. 그런데 보자기가 완전히 젖혀지고 그 내용물이 드러나자 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금덩이도 화려한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수백 년의 세월이 덧이 펴져 검은 광택이 흐르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와 한눈에도 영롱한 기운을 내뿜는 작은 인장, 그리고 붉은 낙관이 선명하게 찍힌 황금색 가문 문장의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보자기는 300년 전 저희 선조가 교토 변두리에 처음 료칸을 열었을 때 첫 손님으로 오셨던 고귀한 분께서 감사의 뜻으로 하사하신 비단입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대대로 이 가업을 이어받을 종갓집 오카미에게만 이 보자기를 전하며 오카미의 정신을 기립니다. 이 낡은 천 한 장에는 저희 집안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에리카를 바라봤습니다. 료칸? 여관 주인이라고? 겨우 일본 시골 여관집 딸이었어? 라고. 못이 섞인 입을 때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옆구리를 찌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가만히 있어. 에리카네 집, 일본에서 교토의 보석이라 불리는 곳이야. 대대로 각국 정상들과 국빈들만 모시는 전통 료칸인데 자산 가치만 따져도 수천억이 넘는다고. 저 서류 봐. 저거 이번에 한국지사 설립하면서 나랑 에리카 이름으로 공동 증여된 강남 핵심지 부지 기증서잖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수천억? 국빈?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수수한 남자가
사실은 일본의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가문이 수장이었다는 말인가요? 에리카의 아버지가 조용히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기품으로 서류를 밀어 제 앞으로 놓았습니다. 박 어머님, 저희 가문은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수수한 차림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준우 군이 우리 딸의 배경이 아닌 오직 에리카라는 사람 자체만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 서류는 저와 일본에 있는 우리 안 사람이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새로이 세워질 한일문화교류센터의 운영권과 에리카가 가문에서 승계받을 자금의 일부입니다. 저는 서류에 찍힌 숫자의 0들을 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며 유세를 떨었던 송파 아파트 30평. 그건 이 서류에 적힌 천문학적인 단위에 비하면 조그만 모래알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에리카가 가슴에 안고 온 그 낡은 보자기는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통의 무게이자 진짜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저 귀한 분들에게 내가 대체 무슨 망발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제 60년 인생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했던 제 천박함이 300년 된 그 낡은 보자기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발을 들인 곳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바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입술을 타고 거침없이 쏟아졌던 독설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 구질구질하다, 정성이 없다, 그 모진 말들을 내뱉던 제 입술을 실로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에리카의 아버지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서류 속의 숫자들은 제 눈앞에서 번쩍이며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 숫자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제가 평생을 쌓아 올린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한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했던 송파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오늘을 위해 할부로 무리해서 뽑은 샤넬 재킷 한 벌. 그 얄팍한 껍데기 뒤에 숨어 사람을 재단하고 점수를 매겼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또 천박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사내 진미들은 이제 입안에서 서글픈 모래알처럼 씹혔고 목구멍으로는 차마 넘길 수 없는 가시가 되어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우는 옆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고 방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려다 그마저도 쏟을까 두려워 포기하고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감추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치심으로 인한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일본 시골에서 온 처자라고만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혹여나 고생이라도 할까봐 제 못난 자존심에 못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낡은 보자기가 300년 가문의 긍지와 그런 깊은 뜻이 담긴 가보인 줄도 모르고 제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창피함에 결국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제가 상견례 자리에 입고 나온 제 명품 재킷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천근만근 무겁고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지는지. 이 옷이 저를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가난함을 증명하는 수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준우 어머님. 자식 귀하게 키운 부모 마음이 어디 한국과 일본이 다를까요? 저라도 제 자식이 나중에 커서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날이 선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오늘 수수한 차림으로 이 보자기 하나만 들고 온 것은 에리카를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진심으로 맞아줄 가족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의 그 날카로운 걱정 뒤에 숨겨진 아들 사랑.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저도 같은 부모이기에 잘 압니다. 그 온화하고 깊은 목소리에 제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려 했던 저를 이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300년의 가업을 이어온 명문가의 진짜 품격은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부끄러운 허물까지 덮어주는 그 넓은 비단 같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리카야,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머니가 될 뻔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안고 온 그 보자기에 담긴 내 가문의 자부심과 우리 준우를 향한 내 맑은 진심을 내가 크나큰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에리카의 손을 붙잡고 창피함에 고개 숙여 울었습니다. 에리카도 제 손을 맞잡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상견례장은 더 이상 독설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진심을 확인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고통스러운 하지만 신성한 첫 번째 관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날, 저는 비로소 돈보다 무거운 사람의 무게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 비어버린 자리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귀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 오만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에리카를 제 아들의 조건이 아닌 한 사람의 소중한 딸이자 제 삶의 새로운 가족으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상견례가 지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죠. 제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정말 자식 농사 대박 났네. 좋겠어. 라고들 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이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입이 귀에 걸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날 제가 배운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품격이었으니까요. 진짜 부자는 지갑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준우와 에리카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일본 교토 인근 에리카네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료칸의 정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대신 양가 친척들과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지인들로만 소박하게 하였습니다. 분홍빛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정원. 한쪽 그날의 주인공인 준우와 에리카가 서로를 바라보며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죠. 우리는 이제 사돈지간이라는 딱딱한 격식보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동반자이자 같은 고민을 나누는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며칠 전 에리카가 제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때 보았던 그 300년 된 보자기. 너무 낡아 더 이상 보자기로 쓸 수 없게 된 그 1000조각을 오려 만든 안경집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가문은 이 천이 오래되어 헤어지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작은 소품으로 다시 만듭니다. 인연도 이 천과 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뻣뻣하고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낡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정성껏 꿰매고 보듬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더 귀한 물건이 되거든요. 어머니와 저의 인연도 그렇게 소중히 지키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을 살면서 제가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자부했던 인생이 얼마나 얄팍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요. 돈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겉모습으로 점수를 매기던 제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 작은 안경집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 긴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비온 뒤 굳어지는 땅처럼 더 단단하고 눈부신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